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 표준정관의 이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사실 상당히 낯설고 어색하면서도 예, 조금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오늘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의 표준정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준정관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마을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순서는 일단은 마을관리 사업 표준정관, 그것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관리 사업의 표준정관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표준정관은 도대체 왜 만들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마을관리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표준정관이라는 것도 마을관리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그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마을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뭐 다 조금 간단한 개념은 들어보셨다시피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주민주도의 자주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기존에 거기에 거주하시던 여러 주민들께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 추진 주체로서 마을 주민들이 하나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 하에 서로 단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을관리 사업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을 좀 보면 노후주거지의 주택 또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기초생활 인프라 등을 관리하는데 뭐 기본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설립인가를 받아서 추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도시재생지원기구, 그리고 운영전문기관 등이 서로 힘을 합해서 결국엔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 핵심적인 사업의 내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이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도 어떻게 보면 그 지원 업무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아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는 마을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왜 도대체 정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을관리 사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설립인가를 받을 때 그 신청을 할 때부터, 인가 신청을 할 때부터 첨부되는 서류에 정관을 만들라고 했고, 그렇다면 그 정관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마을관리 사업의 근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마을관리 사업에서는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법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적인 내용들은 조직의 활동, 그리고 권리와 의무, 특히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또는 집행부 임원진의 어떤 권한과 책임,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한 자치법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즉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단순히 서로 의사를 합치시키는 그런 계약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당사자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마치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자치법규를 하나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도 볼 때 그 해석의 원칙을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쉽게 풀어드리면 결국엔 해석상 불분명한 정관의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 조합원 다수가 해석하는 바가 가장 옳은 방식이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 규범을 해석하듯이 그 객관적 의미들을 법관의 해석에 의해서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 더 실무적으로 있어서 좀 이게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작성 당시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모두 다 구속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집니다. 즉, 정관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죠. 설립 때부터. 근데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설립 당시부터 모두가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가입하신 조합원들도 이 정관의 영향을 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은 항상 잘 작성되어야 돼요. 단순히 지금 합리적인 기준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마을관리 사업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조합원의 규모가 점차 더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늘 합리적인 규범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정관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정보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표준 정관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사업의 근본규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립 신고 시에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서면으로 최초 정관을 작성하고, 그게 이제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제출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정관이 만약에 사후에 변경이 되더라도 그것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의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관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느냐? 사실 마을관리 사업에 대한 표준정관이 나오기 이전부터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단 마을관리 사업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표준정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주로 이제 법이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재하는 부분과 그 외에 조금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 그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리고 세 번째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그리고 네 번째로 조합원의 가입,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출자일자의 금액과 납입 방법, 시기, 그리고 조합원의 출자 자수 한도,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여섯 번째부터 이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잉여 후엔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적립금, 사업 범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된 내용들은 결국엔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마을관리사업에서 정관이라 함은 마치 법규범과 같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라고 한 것이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마을관리사업은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 그리고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 구성된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결국엔 정관을 작성하시는 분들께서 함께 고민하셔서 내용은 구성을 하셔야죠. 이거는 지금 설명드렸던 건 일종의 형식인 거고, 그 안에다가 목적의 내용에 어떤 알맹이를 넣으실지, 그리고 명칭에 또는 조합원 대리인의 자격 또는 가입 탈퇴 또는 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때 조금 주의하셨으면 하는 하나가, 그 출자액을 정하실 때는 각 출자일자의 금액이 균일하게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진흥원에서는 이 정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표준정관을 작성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정관이라는 게 생각보다 작성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쭉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늘상 이 과정이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시고 참 진도가 나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표준정관이란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을 통해서 사업 목적이나 수행 방법 또는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의무를 다할 것이며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잘 적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립 및 사업 목적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조합원의 범위, 총회 이사회 등 그런 의사결정 구조, 기관, 조합, 그 말관리사업의 기관이라고 하죠. 그 기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 마을관리 사업이란 도대체 어떤 곳이고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야 되느냐.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즉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 확보나 지역 밀착형 생활리소스 공급 운영 방식에 맞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 마을관리 사업이 그 지자체 내에 존재하는 공유시설물의 위탁관리 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사업 내용들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각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조합원으로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자격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정하시면서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사무국가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전문기관 등이라고 하는 이 마을관리 사업만의 어떤 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지원하는 기관들과의 그 협력기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좀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는 차이점이 두드러져야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즉,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관리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를 좀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구성되긴 하지만 특히 마을관리 사업의 성격상 주민들, 일반적으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조합원들과 거기에 집수리 서비스 등 이런 마을관리 사업이 공급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조합원이라는 조합원들이 이제 같이 함께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함께하게 되는 협동조합의 구성 원리가 서로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해서도 안 되고요. 또 어느 한쪽만이 혜택을 가져가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고르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고민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실제로 이게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받아들이시지만 사실상 이 생산자 조합원의 수, 뭐 소비자 조합원의 수 또는 그 외, 뭐 자원봉사자 조합원의 수 아니면 후원자 조합원의 수, 뭐 이런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의 수는 늘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의사결정 구조에서 어떻게 구조화시키는지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전에 우리가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잘 드러나게끔 표준정관을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나 공유시설물의 위탁관리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공공정책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일반 다른 비영리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조금 다르게 이 공공정책 사업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결국엔 어떻게 보면 밑에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특수한 형태의 지원 조직들과 잘 연결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출자금과 정책자금 이런 기부금 등이 다양하게 이제 섞이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관리하면서 나중에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표준정관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관의 주요 내용,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관을 작성하실 때는 그 취지와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표준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각 개별 마을관리 사업의 각
정관들, 개별적인 그 정관들을 잘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참고서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표준정관 참고서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당 사업에, 해당 말관리 사업에 정관을 정하시는 데 있어서는 표준정관의 취지나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있는 그대로 따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표준정관을 설명드리는 데 앞서서 표준정관의 어떤 기능적 한계,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늘 주의하시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시는 과정에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표준정관의 제1조에서는 그리고 제2조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일단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부터 정해야죠. 뭐 사람이 태어나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이름을 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표준정관에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사항은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이 마을관리 사업이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그 도시재생 사업명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명을 그 이름 속에 아예 포함시키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이래야 그 마을관리 사업의 정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조합원들 스스로도 그 정체성에 같이 함께하기 쉬워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뭐 모든 협동조합과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이고 협동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특히 이 마을관리 사업의 목적은 아까 조금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초생활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면서 도시재생 사업들을 이렇게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조합원들이 삶이 질이 제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 전반으로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핵심적인 목적이 될 거고요. 그 내용들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재지나 사업구역에 관한 부분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정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아마 이제 명칭하고 조금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관리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사무소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어떤 시군구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왜냐? 요 안에 있지 않은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마을 주민들과 지리적으로 좀 멀리 있는 곳에다가 마을관리 사업의 주사무소를 놓게 되면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상 당연히 마을관리 사업의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이제 그 해당 구역 내로 가지고 가시되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역성이 너무 한정되기 시작을 하면 그 안에서만 모든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근 다른 지자체, 다른 마을들과 또는 조금 더 멀리 있는 마을들과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이제 지사무소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규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실 때 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이 소재지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등기 절차 등에 있어서 장애가 초래되지 않게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구역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를 핵심으로 하되 그 외로도 확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자격과 유형을 이제 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을 마찬가지로 아까 원칙에 따라서 그 사업구역 내에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사람 또는 이제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엔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잘 활동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조합원들은 당연히 마을 주민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인 개념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은 일종의 거소 또는 주소 이런 것들이 그 지역 내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렇게 너무 좁혀놓으면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조합원의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 지역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인근 지역에서 더
큰 뜻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전혀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마을관리 사업 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 지역에 소재하지 않으신 분들도 같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들을 이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 생산자, 직원, 후원자 조합 등, 후원자 조합원 등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소 2가지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 그 중에서는 소비자 조합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마을 주민의 특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가반수가 소비자 조합원으로 구성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의 가입 절차 등에 관한 부분들을 규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 마을관리사업은 결국엔 우리가 어떤 사회적 목적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도시재생 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께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절차가 협동조합 기본법상으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보실 부분은 정가는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범적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때로는 분쟁과 같은 싸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원활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출자금을 납부한 시점에 조합원이 된다는 그 사실, 물론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 사실이 분명하게 인지하신 상태에서 그 절차들을 정하셔야 되고요. 자유롭되 결국엔 내가 출자금을 납부한 시점에 비로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그 단계에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분명히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경우는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상 이제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이제 분납 절차를 구체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분납의 경우에 언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느냐? 1차분을 납부했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느냐? 아니면 2차분까지 완납을 했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정관상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납부 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 후속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납부 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권장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에 관해서 일부 조합원들만 차별할 수 없다. 이 원칙을 지키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즉, 조합원의 가입이 자유로우면 실질적으로 가입 거절을 하면 안 돼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입이 자유롭지 못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에 관하여 일부 조합원들만을 차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원칙에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뭐 여성이라고 해서 또는 뭐 성적 소수자라고 해서 아니면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차별적인 의식을 기초로 해가지고 조합원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는 다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명쾌하게 이제 동의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예컨대 이 마을관리 사업에서도 조합원 자격을 마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마을 외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 마을관리 사업의 목적성상 필요한 어떤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마을 내에서 또 이렇게 뭐
어떤 마을 주민의 성격을 세분화해서 조합원 자격을 막 나누시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에 관련해서는 가입도 자유롭지만 사실은 탈퇴도 자유로워요. 원래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또 그 반대로는 내가 나가고 싶지 않은데 쫓김 당하진 않아야 돼요. 그게 즉 제명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적 원칙입니다. 다만 이게 뭐 하다 보면 이제 마을관리 사업의 활동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어떤 조합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제명 절차를 취하실 수 있는데, 이 마을관리 사업의 성질 고려해서 정관상의 제명 사유들을 몇 가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제명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에 대해서 그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명 사유를 정관에 구체화 시키실 때도, 추가하실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고, 그만큼 합리적이고 이것이 정당성에 인정받을 만한 중요한 사유에 해당되는구나, 이게 충분히 인정되셔야 돼요. 막 그냥 뭐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는 제명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 제명 사유에 추가하실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명되는 조합원들이 마을조합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출자금의 환급이 정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다 원칙적으로는 제가 탈퇴를 하고 또는 제명을 당했을 때 일단 조합으로부터 나가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때 단순히 여태까지 내고 들어왔던 그 출자금을 안 돌려준다고 하면은 아무도 그렇게 자유롭게 나가기 어려워요. 즉 탈퇴의 자유가 오히려 제약되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그 출자금을 원칙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그 조합원이 마을조합에 대해서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이제 그 채무 이행 시까지 출자금 환급 정지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명문화 시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퇴조합원이 손실액을 부담할 수도 있죠. 즉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다 보면, 마을관리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늘상 사람 일이라는 게 잘 될 수만은 없죠. 그러다 보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마을관리 사업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손실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자기가 낸 그 출자금의 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 원칙만을 질 뿐이고요. 나중에 채무가 너무 늘어났다고 해서 개인 조합원들이 그것을 의무를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탈퇴나 이런 부분들과 이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자금을 다시 돌려받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손실이 난 상황에서 출자금을 다 돌려받고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손실은 더 확대되고 자본 잠식이, 일종의 출자금 잠식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더 상황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탈퇴 조합원들이 있었을 때 이 손실액을 어디까지는 조금은 같이 공동 분담을 하고 그 출자금을 조금 덜 받던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이제 손실을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정관에서 정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은 대원칙상 유한책임 원칙, 조합원의 유한책임 원칙이 훼손될 정도로 너무 많은 손실액을 부담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정관에도 담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자나 출자금의 양도, 그리고 출자 감소의 의결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 이제 설립 단계에서보다는 이제 운영 단계에서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생산자 조합원들이 막 이제 추가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막 이랬을 때, 생산자 조합원들은 일반 소비자 조합원들에 비해서 말관리 사업 내의 활동들을 통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수입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마을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좀 넘어서서 경제적인 어떤 이윤 동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만큼 일반 소비자 조합원보다는 강화된 최소 출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표준 정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걸 참고하셔서 정관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차이도 너무 불합리하게 차별을 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크게 벌리시면 안 돼요. 막 100배의 출자금을 부담시키거나 이렇게 가지는 마시고 조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자금을 조금 부담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조합원이 출자금을 양수할 때, 즉 그것은 새롭게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입의 예에 따라서 바라보시면 되고, 출자 감소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만큼의 자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것을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채권자 등에게 그것을 충분히 알리고 이것을 감소해야 되는 이유들을, 필요성들을 알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들을 쭉 잘 정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소소한 문제들이 남는데요. 뭐 경비나 사용료, 수수료, 조합원 출자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비용들에 대해서는 정관상 다 규정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명목은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하되 그 세부적인 부과 대상이나 금액, 방법, 시기 등은 규약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 총회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의원을 총회를 운영하실 건지 그거부터 일단 좀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대의원을 결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 그 조합원 모두가 고르게 대표될 수 있도록 두 유형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그런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마을관리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두드러진 특수화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갈등관리위원회는 결국엔 핵심적인 사항은 그거예요. 마을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늘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이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갈등을 우리가 그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승화시키려면 이것이 잘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 해결을 돕는 기구로서 갈등관리위원회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갈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외부위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장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부분들인데, 임원은 결국에는 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은 마을관리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 상무적인 의사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충실하게 또 가장 선의로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들이 특히 임원이 마을관리 사업과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임원이 별도로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든가 할 때,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업체라고 했을 때, 이 마을관리 사업과 계약을 맺어서 여기서 집수리를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자칫하면 이해상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집행부끼리만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거래를 미리 총회 또는 이사의 의견을 받도록 해서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조금 비위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 부정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임원진들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이나 운영지원 전문기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영의 원활성을 위해서 설치되는 조금 보조적 기관들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런 조직들이 조금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의 종류나 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마을관리 사업의 특성상 지역 사업형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유형이나 범위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하실수록 좋고, 그렇다고 너무 한정적으로 적으시면 나중에 이제 조금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싶을 때마다 정관을 개정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좀 폭넓게 예상되는 사업들 다 넣어두시되, 중요한 거는 너무 사업 범위가 우리 마을관리 사업의 어떤 정체성과 너무 무관한 영역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같은 경우도 너무 확대가 되면 이 마을관리 사업이 주민주도의 지역적 성격을 가진다는 걸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제 진행하고자 하시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시되
조금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세분화시켜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관리 사역,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서로 협력하고 유대하면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활성화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관에 명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리다가 이제 규약, 규정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었는데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을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법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나라의 법도 법률 단계가 있고 그 아래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 규정들이 마련이 되듯이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가장 상위법에 담고 그 밑으로 이제 조금 덜 중요한 사항, 조금 덜 중요한 사항을 다른 형식으로 정하고 또 그 개정이나 이런 절차를 다르게 정합니다. 왜냐? 그만큼 이제 그 변화되는 상황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항을 담고 싶은 모든 사항을 정관에 다 담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까 그런 뭐 경비나 뭐 회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해야 되는 사항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 더 위임되어서 규약 또는 규정의 단계로 내려서 정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것을 조금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드리면 규약의 경우에는 현물 출자는 뭐 출자 감소 조금 더 그래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규약으로 정하시고 조금 더 소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그 마을관리 사업의 표준 정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는데요. 사실 아마 이걸 설명드려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마을관리 사업 표준 정관이라는 것이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제공될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세부적인 설명사항들은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작성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세세히 읽어가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중요한 내용들만을 일단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표준정관예가 나오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